고혈압의 영향을 알아내는 일. 의사들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혈압을 측정하기 시작했지만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아내는 것에는 그만큼 민첩하지 못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혈압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소아마비 환자였죠. 그래서 서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1944년. 근데 이 사람이 최초 삼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알타회담 갔을 때 스탈린 건강 상태 워낙 안 좋아서 스탈린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 분단이 된 거고. 그 처칠도 그래,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았고. 1944년 11월 재선 당시 혈압은 200에 100이 넘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 주치가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6개월 후 루즈벨트는 고혈압성 발작을 일으켰다. 심한 두통에 이어 의식이 소실되었고 이때 혈압은 300에 190이었다. 뇌에 다량의 출혈이 일어난 직후 그는 숨을 거뒀다. 중풍으로 죽은 거죠. 뇌출혈로. 처칠도 여송연 많이 피웠잖아요. 시가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장수하긴 했는데 결국 중풍으로 사망을 했어요. 1950년대 이르기까지 일부 숙련된 의사들조차 특정 환자에게는 고혈압이 주요 장기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해주기 위한 필수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혈압 높은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죠. 막혔기 때문에 그걸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 노란색 있으면 그걸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다. 이건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도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거다. 감염질환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와 달리 당시 보험회사들은 고혈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오랜 관찰과 분석에 따라 그들은 고혈압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 판매를 종종 거부했다. 1960년대 중반 제왕군인회에서는 고혈압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제왕군인회 소속 병원들이 함께 참여한 제왕군인회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제왕군인회는 레지오넬라 균 있잖아요. 에어컨에 사는 그거 생각나죠. 그 병원 이름이니까. 연구를 위해서 입원한 환자 중 고혈압이 있는 남자들을 먼저 출연했는데 이들은 고혈압 외에 다른 이유로 입원한 사람들이었다. 연구자들은 퇴원 이후에도 환자들의 혈압을 추적했고 외래 진료 때 평균 유형이 혈압이 115에 129 사이인 환자들을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충원했다.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의료 행위였다. 따라서 먼저 연구 대상자들이 처방약을 제대로 먹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연구 대상이 정식 등록되기 전에 과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겠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부터 치렀다. 시험은 이랬다. 연구 대상 후보자들에게 각각 알약이 든 통 2개를 복용법 설명서와 함께 주었다. 약통이 2개인 까닭은 나중에 본 연구에서도 2가지 종류의 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알약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또 다른 알약은 리보플라빈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B2였다. 2주 연구 대상 후보자들은 약통에 남은 더블 블라인드죠. 이중맹거법. 약통에 남은 알약의 숫자를 점검받았다. 정확한 숫자가 남아있으면 일단 제대로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했다. 거기에 연구 대상 후보자들이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 리보플라빈을 복용한 사람의 소변에 자외선을 쬐면 밝은 형광빛깔을 띈다. 후보자들 거의 절반은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들이 연구 대상으로 등록되지 못한 까닭은 본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증상이 없으니까 고혈압이라고 해도 안 먹었죠. 과거엔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았다. 현재도 이 표준은 그대로다. 요즘 고혈압 치료와 관련된 유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약을 잘 복용하는 연구에서 시험의 탈락자는 20% 미만이다. 제왕군인회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실제 수행된 임상시험이었다. 등록된 환자 참여자들은 2무리로 나뉘었는데 어느 집단에 배정받을지 무작위로 결정되었다. 한 집단은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지드라는 약물이 리서핀 또는 하이드랄라진이라는 약물과 함께 투여됐다. 또 다른 집단은 설탕으로 만든 가짜약, 즉 플라시보가 투여됐다. 플라시보는 즐겁게 하다는 거, 유약 현상이죠. 가짜약. 종종 고혈압 치료에 대한 제왕군인의 공동연구는 전형적인 무작위 시험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무작위 임상시험에 관한 논의가 이 책 전체에 걸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기본 디자인을 그려보았다. 무작위 실험이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죠.
연구 대상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될지 아닐지가 단지 의원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의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절차를 보통 동전 던지기에 비유한다. 실제로는 동전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무작위 시험이 개발된 것은 1940년대 영국의 역학자들에 의해서다. 그들은 백인의 백신이 지독한 기침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이 결핵을 낫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이 방법을 이용했다. 불행히도 이 개념이 자리 잡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작위 시험이야말로 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가장 믿을만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일 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서로 비슷하고 약물 투여 여부만 다르다면 연구가 끝났을 때 나타난 차이점은 전부 약물 치료의 결과라야 한다. 20년이 넘도록 우리는 폐경류 여성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다는 관철과 현혹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여성을 호르몬 보충요법 집단과 플라시보 집단으로 나누어 수행한 무작위 임상시험의 결과는 오히려 호르몬 보충요법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쪽이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겠다는 것은 솔깃하게 들리지만 두 집단은 약물 복용 여부 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즉 의사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교육받고 건강에 좀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단순 비교가 쉽긴 해도 공정하지는 않다. 예방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연구 개시 시점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했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먹는 약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해도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시험이라는 진정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에 등록된 환자가 있으면 무작위로 배정하는 거죠. 누구한테 뭐 진짜 약 주고 가짜 약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한 게 있고 치료 안 한 건 대조군이죠. 그 한조군과 대조군이 있는 거고 시건이 경과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는 그 의사나 그 시험을 하는 사람도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중맹검법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알면은 가짜약을 준다는 게 그 무의식 중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모르게 해야죠.